자, 지금 이제 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소득금액 100만 원. 근데 이 소득금액 100만 원인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은 연말정산에서 부당공제 적발 1위가 이 소득금액 100만 원이에요. 이 소득금액 100만 원이 초과하는데 공제받는 경우. 이거는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겠죠. 그냥 컴퓨터에서 돌리면 나옵니다. 국세청에서 예를 들어 부양가족 공제 신청을 했는데 기본공제를 받았는데 그 어머니가 기본공제 받았는데 어머니가 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거나 뭐 사업자 등록증을 빌려줘서 소득이 잡히거나 국세청에서 100만 원 이상 소득이 딱 전산에 들어있어. 그러면 자동으로 적발되죠. 자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래전의 사례지만은 2003년도 정도에 한 38만 명이 이게 추징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2004년도에 우리가 납세연맹에서 부당공제 이후로 세금 추진한 국세청이 더 부당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항의를 했고 제가 국세청 앞에서 1인 시위도 한 적이 있는데 아니 세상에 소득금액 100만 원이라는 것 자체가 납세자가 어떻게 그 복잡한 세법을 다 공부해서 제대로 신고합니까? 국세청에서 미리 안내를 하고 세법을 제대로 만들고 그렇잖아요. 가산세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납세자한테 책임이 있을 때 납세자가 물어야지. 복잡한 세법을 만들고 제대로 홍보 안 한 건 누구 책임이요? 국세청 책임이지. 자기가 책임이 있으면서 납세자한테 덤떡이 씌우면 어떡합니까 해서 저희가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자, 소득금액 100만 원의 개념은 여기서 소득금액 100만 원이라는 것은 다 우리가 연봉에서 비과세를 빼고 분리과세를 빼고 이렇게 비용을 우리가 비용 필요경비를 뺀 개념이다. 자, 기억해 두세요. 비과세도 빠지고 분리과세 소득만 있으면은 당연히 소득금액 100만 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그냥 연봉 500만 원, 그냥 500만 원 아래라면 공제되죠. 쉽습니다. 문제는 다른 소득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근로소득에 관한 비과세가 아니고, 자, 소득세법에서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예를 들면 비과세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금이자, 예금이자의 특수한 경우에 비과세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대주주 빼고는. 그리고 주택 한 채 정도를 주택 임대를 하고 있으면 이것도 또 비과세고, 그리고 부모님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아버지가 공무원연금 받다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이것도 비과세예요. 공제받아도 된다고요. 장애연금, 보훈연금도 마찬가지로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불입한 것을 기초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2001년 12월 31일에 공무원에 퇴직하시고 지금 연금을 300만 원씩 받고 계시는데 이거는 공무원연금은 다 100% 비과세예요. 소득의 계산이 안 들어가. 하여튼 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지만은 하여튼 세법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업소득, 농농사, 반농사도 비과세입니다. 이것도 엄청 문제가 많아요. 시골의 농농사, 반농사 중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땅이 많아가지고 임대소득만 하더라도 엄청난 소득을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하여튼 농농사, 반농사는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한국에서는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할 필요도 없고요. 비과세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세법이죠. 자, 어머니가 작년부터 주택연금을 월 60만 원
가량 받고 있는데 공제가 가능하냐. 주택연금은 소득 자체가 아니에요. 내 집에 내가 예를 들면 그거를 뭐 이렇게 해서 주택연금을 받는 것은 소득 자체를 보지 않는다. 자, 지금 우리가 또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지하경제. 지하경제가 뭐냐? 이거는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해야 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를 막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 과세를 해야 되는데 포착이 안 되는 거. 국세청에서 소득 포착이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지하경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 집에 뭐 부모님이 엄청난 금융소득이 있고 사채에 돈을 빌려주고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한 달에 1억 원을 버는 사람도 있잖아. 국세청에 신고가 안 되면은 포착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남편이 과외를 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내 주변에도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어. 대부분이 이거 국세청에 신고 안 합니다. 뭐 포장마차도 마찬가지고. 뭐 강남에 좋은 자리에 있는 포장마차는 한 달에 수천만 원 벌겠죠. 이것도 신고 안 해. 제가 아침에 해야 돼요. 한국에서 근로소득자들이 세금 내기 싫은 이유가 이거죠. 뭐 툭 하면 비과세. 어떤 경우는 이렇게 지하경제라 가지고 GDP의 한 25%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GDP의 국민 총생산의 25% 정도가 국세청에서 소득 포착이 안 돼. 예. 선진국에 비해서 한 3배 정도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양가족 중에서 소득은 있기는 있는데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소득을 보지 않는다. 소득을 계산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종합소득. 보면 이자 배당 우리가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라는 것은 우리가 소득금액 100만 원 계산할 때 소득을 안 본다 그랬죠. 안 봅니다. 사업소득 있고 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좀 뒤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퇴직금을 받았어요. 남편이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왜 소득공제 됩니까? 질문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분류과세라는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라는 것은 이거는 합산해서 소득을 합산해서 누진과세하는 거고 이거는 하나하나씩 퇴직금은 따로 계산하고 양도소득도 따로 계산합니다. 예, 이게 분류과세라고 해요. 누진과세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 합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퇴직금은 퇴직금 100만 원 받았어요. 이건 무조건 안 돼. 1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이게 소득금액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 냈어. 집 팔고 부모님이 양도소득세를 작년에 냈습니다. 무조건 안 돼. 부모님 공제. 예. 자, 이자 배당 제도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2천만 원 미만이면은 그냥 15.4% 원청지에서 분리과세 하기 때문에 소득금액 100만 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다시피 사실 부모님이 10억을 은행에 예치하고 예를 들면 한 2천만 원 정도 이자를 받아도 소득금액 100만 원에 잡히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자, 작년까지입니다. 2018년까지는 공시지가 9억 1주택자, 공시지가 9억 초과 1주택자지만은 월세가 예를 들면 2천만 원 이하, 2주택 이상이지만은 월세가 예를 들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8년까지는 비과세예요, 비과세. 세법이 좀 웃기죠? 아니, 근로소득은 과세하면서 2천만 원 연봉도 과세하면서 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내년부터는 이런 건 분리과세로 되는 겁니다. 분리과세로 지금 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주택임대소득은
과세 포착률이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밖에 안 돼. 부모님이 주택 임대를 하고 있어도 국세청 전산에 입력이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버지가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하면서 연 2천만 원 이상 임대소득이 있으나 사업자 등록도 없고 세무서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공제 받아도 되나요? 예. 법적으로는 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받아도 자동 적발을 되지는 않는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부양가족이 사업을 하셔. 자, 사업소득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하시는 분이 있고, 프리랜서라 그래가지고 학습지 교사라든지 다단계 판매원이라든지 보험을 하시다든지 이런 분들은 또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고 사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업을 하는 경우에 소득금액 100만 원 어떻게 계산하냐? 이 경우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2018 작년 소득에 대해서는 5월달에 소득자 확정 신고를 합니다. 확정 신고를 해야만이 최종적으로 소득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말정산 시기에는 정확하게 소득을 몰라. 그래서 대략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자들은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내고 조금 사업을 하시고 세금을 좀 낸다.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소득공제 기본공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올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인데 첫 장입니다. 이 지금 종합소득금액 이게 100만 원이 넘어가면은 기본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 장부를 기장해서 세금 신고하시는 분도 있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그냥 추계로 신고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서 예를 들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기 뭐냐? 자, 올해 배우자가 학습지 교사를 했는데 작년에 이제 이렇게 학습지 교사를 해서 10월 달부터 학습지 교사를 했는데 수입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배우자 공제를 받아도 되느냐 이렇게 하면은 자 500만 원에서 이게 단순 경비율이라는 것은 즉 경비를 75%입니다. 단순 경비율이라는 것은 업종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75%고 학습지 교사는 이거 빼면은 비용이 375만 원 해서 이게 100만 원이 나오잖아요. 100만 원 초과 나오죠. 그러면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쓴 카드 보험료 공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납세전명의 계산기 코너에 가시면은 사업소득 금액 간편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배우자가 연도 중에 이렇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죠. 그래서 화장품 판매원인데 작년에 연소득이 2,400만 원이다. 배우자 공제 가능하냐? 당연히 안 됩니다. 예, 당연히 안 된다. 그래서 납세전명에서 단순경비율 사업자인 경우에 쭉 이렇게 2016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우리가 수익금액이 이거가 넘어가면 소득금액 100만 원이 초과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변동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상가 임대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이상 받으면 다 안 되죠. 그래서 학원 강사 260만 원, 학습지 교사 400만 원, 보험 모집인 440만 원, 다단계 판매원은 500만 원 넘어가면은 소득금액 100만 원이 초과돼서 배우자 공제나 부모님 공제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무서에서 소득금액 증명을 옛날에 소득 신고한 경우에 소득금액 증명을 떼면 소득금액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그런 절차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상가 임대업 사업자 등록으로 되어 있다가 11월에 사업자 등록증을 말소했는데 공제 가능하냐. 그래서 11월 달까지 수입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안 되겠죠. 예, 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워낙 피로경불이 낮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일용직 소득. 자, 우리가 일용직 소득도 근로소득입니다. 일용직 소득이 뭐냐? 보통 3개월 미만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하는 사람. 건설 현장은 한 1년 미만으로 일을 하는 사람. 쉽게 하면 알바나 건설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일용직 소득인데, 이분들은 근로소득세를 어떻게 징수하느냐? 일당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일당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거 아니죠? 연봉으로 세금을 계산하잖아요. 이분들은 일당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일당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일당이 한 13만 7천 원이 넘어가면은 세금이 나오고 13만 7천 미만이라면 일당 세금이 안 나옵니다. 예.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2017년 기준으로 817만 명이 일용직 소득이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치? 일용직 소득이 있으면 회사에서 국세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숫자가 817만 명이에요. 예. 그래서 65조 정도가 총 소득이 되는데 1인 평균 793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도 아다시피 사실상은 일용직 소득 중에서 연봉이 3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건설 쪽에서는 뭐 예를 들면 미장공이라든지 이러신 분들은 일당이 굉장히 세죠. 그래서 자, 일용직은 분리과세다. 그래서 아버지가 건설회사의 미장공인데 1년에 소득이 7천만 원이에요. 공제받아도 되냐? 소득금에 100만 원이 안 들어간대. 안 들어간다. 자, 이렇게 부모님이 알바를 하시는데 이게 뭐 근로소득인지 일용직,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인지 일용직 소득인지 모르겠다. 근데 이거를 판단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은 회사에 물어보는 거죠. 돈 주는 사람한테 세금 처리를 지금 연말정산하는 근로자로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일당으로 세금을 떼는 건지, 뭐 기타 소득을 하고 있는지, 사업소득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가장 정확하다. 근데 추정하는 방식은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3.3%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3.3%를 원천징수하면은 이 사업소득자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4.4%로 떼면은 기타 소득자, 일당으로 따면은 일용직 소득자,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판단하면 되고요. 자, 아내가 1월 달까지는 약국에 근무했는데 뭐 만일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뭐 일단 근로소득으로 처리했다. 근데 2월 달부터는 뭐 용역회사의 어떤 전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뭐 공제가 가능하냐? 사실상 뭐 이렇게 회사에 물어봐야 되죠. 용역 회사에 뭐로 처리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지만은 일단은 질문 내용을 봐서는 일용직 소득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용역 회사에 있는 거. 이러면 이거는 우리가 배우자 공제가 되죠. 연봉 500만 원 안 되잖아요. 자, 두 번째 주부는 후학 중에 만 20세 이상 아들이 이곳 처고에 있어서 비정규직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공제가 되나요? 이 뭐 정확하게 비정규직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상 거의 알바했다는 그 이야기죠. 거의 일용직 소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 소득에 계산에는 안 들어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자, 연금소득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보통 우리가 사적, 사보험에 들어서 들은 경우는 뭐 12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고, 문제는 부모님이 이제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소득이 있을 경우인데, 2001년 12월 이전에 퇴직했으면 비과세라 그랬죠. 자, 그리고
이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지금 보다시피 과세소득이 516만 원 이하면은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초과하면은 불가능한데 이거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봐야 되냐?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부모님이 아이디로 들어가시면 이게 확인해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전화로 부모님 보고 확인해 달라고 자녀가 뭐 기본공제 받아도 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면은 확인을 해준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거의 이거는 소득금액 100만 원 안 들어가. 국민연금 지금 뭐 기껏 받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고 제가 그랬잖아. 2001년 12월 30일 이전에 근무해서 보험료를 내 가지고 연금을 계산하는 부분은 비과세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국민연금은 내가 봐서는 뭐 거의 해당 사항 없다. 공무원연금은 해당 사항이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기타소득. 기타소득이 뭐냐? 기타소득은 어쩌다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다가 어디다가 잡지에 기고를 했어. 원고 소득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디 강의를 했어. 거기 돈을 받았어요. 어쩌다 생긴 소득이잖아. 이게 기타 소득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학원에 다녀서 교수님하고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도 기타 소득입니다. 지금 이제 경품 소득, 그리고 백화점에서 경품 받은 것도 기타 소득이죠. 자, 기타 소득은 좀 복잡합니다. 자, 기타 소득 금액. 이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기타 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내가 분리과세 뭡니까? 그냥 원청지수로 끝낼 수도 있고 나는 예를 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되겠어.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자, 기타 소득이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세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기타 소득의 상당수가 이제 경비율이 80%인데 이게 70%, 60%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1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쭉 적어놨고 소득금액 3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가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2019년 이후에 돈을 받으면서 8.8%로 돈 주는 사람이 원청지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기타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 배우자가 기타 소득이 있는데 이게 소득공제 받아도 되나 했을 때 판단이 자, 이 필요경비율을 70%로 계산한 겁니다. 기타 소득금은 필요경비율이 쭉 바뀌었죠. 80%, 70%, 60% 바뀌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70%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70%로 계산하면 소득금액 1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이 33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무조건 이거 소득공제가 됩니다. 왜? 소득금액 100만 원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이야. 그러면 이거는 소득금액이 300만 원에 넘어가잖아요. 300만 원에 넘어가면서 이거는 확정신고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돼요. 5월달에. 이것도 무조건 이게 기본공제 안 되죠. 문제는 저 중간에 있는 거예요.
자, 소득 금액이 100만 원과 300만 원 사이에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학증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소득 공제가 안 되는 거고, 소득 공제는 안 되지만은 원정징수 당한 거는 환급이 되겠죠. 자, 학증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소득 공제는 가능하지만은 원정징수된 세금은 환급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 부양가족이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학증 신고를 할지 안 할지에 따라서 공제 기본공제 여부가 좀 틀려진다는 그렇게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연말정산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국세청 정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는 것은 부담공제 받으면 안 되겠죠. 어떤 경우가 있냐? 뭐 기본공제를 남편도 받고 아내도 받는 경우 자동으로 아까 있는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어가는데 공제받는 거.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이중으로 공제받는 경우. 뭐 부모님을 형님도 받고 나도 받고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자동으로 적발된다. 이거는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예시와 같이 자, 2001년에 퇴직한 부모님 공무원 연금이 3,600만 원이다. 사실 뭐 먹고 살만 하죠. 그래서 뭐 사실상은 실질적으로는 이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받는다고 해도 적발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부모님 주택 임대소득이 1999만 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분리과세죠. 비과세나 이자 배당 소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굉장히 주식이 많으신데 작년에 주식 팔아서 1억 원 벌었어요. 예를 들면 뭐 주식이 한 평가액이 한 10억이고 1억을 벌었는데 이 경우도 비과세라 그랬죠. 전혀 적발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시골에서 뭐 농업소득이 1억, 2억 있어가지고 내가 부모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경우 또 공제받아도 적발이 안 되고요. 일용직 소득도 마찬가지고, 아까 예를 들어 소득은 굉장히 많으시나 지하경제에 종사하시는 기본 대상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하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유가 세금이 큰 역할을 해요. 지하경제에 속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특혜를 받기 때문에 우대를 받기 때문에 사람이 그쪽으로 몰리죠. 그런데 부모님이 501만 원의 근로소득이 계시고요. 제 배우자가 뭐 좀 알바 좀 한다고 생활비 보탠다고 그냥 한 600만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면은 배우자 공제 150만 원도 안 되고 배우자가 쓰는 신용카드도 안 되고 부당세 보험료도 안 되고 부자 아빠는 공제가 되고 가난한 아빠는 공제가 안 되고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엄청 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이 정치가들이 정말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따위로 일을 하고 국민들한테 세금 잘 내라고 뭐 정유세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안 됩니다. 전제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전제 조건이 납세자 권리라는 게 있는 거죠. 국민이 뭐 세금 내는 기계도 아니고, 첫째 공정한 세제를 만들어 놔야, 예를 들면 국민들이 세금을 잘 내죠.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세금을 만들어 놓으면은 누가 세금을 내겠습니까?